어제 날짜죠. 2025년 12월 29일 테크크런치 기사인데요. 정말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가 지금 가장 주목받는 AI 스타트업 마누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근데 그 액수가 무려 20억 달러. 20억 달러요.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사실 이 기사를 보면요. 단순히 거액의 M&A 소식, 그 이상을 봐야 합니다. 이 스타트업이 왜 이렇게 단기간에 주목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실 이 거래 뒤에 숨어있는 복잡한 배경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 핵심을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마누스, 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올 봄에 공개된 그 데모 영상 하나로 정말 업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네, 맞아요. 뭐 채용 후보자 심사부터 휴가 계획, 심지어 주식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AI 에이전트가 다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자기들 기술이 오픈 AI보다 뛰어나다, 뭐 이런 주장까지 했고요. 그렇죠. 그 성장세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출시 몇 주 만인 4월에 벤치마크 같은 아주 유명한 투자사로부터 7,5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고요. 와. 그때 이미 기업 가치를 5억 달러로 평가받았죠. 아, 그 이전에도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텐센트나 젠펀드 같은 중국계 거물 투자자들한테서 이미 1,000만 달러를 투자받은 상태였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수익입니다. 월 39달러 아니면 199달러 구독 모델을 내놨을 때 블룸버그 같은 데서는 약간 공격적인 가격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결과는 뭐 완전 대성공이었습니다. 최근에 수백만 명 사용자를 확보했고 연간 반복 수익, ARR이라고 하죠. 이게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와, 1억 달러. 바로 그 지점에서 메타가 움직인 겁니다. 아, 저커버그가 메타의 미래를 AI에 걸었는데 지금까지 인프라에 쏟아부은 돈만 600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네네. 투자자들은 계속 불안해했죠. 그래서 돈을 언제 버냐 하고요. 그런데 마누스가 딱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AI 제품이라는 점에서. 메타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었던 거죠. 그렇죠. 메타는 그래서 마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기술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왓츠앱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네, 하지만 이 거래에 좀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누스의 중국 배경 문제죠. 네, 맞습니다. 이게 8개월 전에 설립된 회사인데 창업자들이 다 중국인이고요. 모회사는 원래 2022년에 베이징에서 세워졌다가 올해 중반에 싱가포르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 바로 그 점 때문에 워싱턴 정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군요. 네, 아주 시끄러웠죠. 상원정보위원회 소속 존 코닌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편을 했습니다. 이게 뭐랄까,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 돈으로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를 AI 분야에서 키워주고 결국 그 기술이 우리를 위협하게 만드는 게 좋은 생각이냐? 이런 식으로요. 어휴, 직격탄을 날렸네요. 그렇죠.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기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뭐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물론 메타도 당연히 이 점을 의식했겠죠.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인수 후에 마누스는 중국 투자자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는다. 그리고 중국 내 사업도 중단할 것이다. 아, 거래가 완료되면 마누스에 대한 중국 쪽 지분은 아예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못을 박은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익까지 내는 AI 스타트업이 있었고 그 기술력과 수익성 때문에 빅테크에 인수됐는데 그 배경에는 미중 기술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아주 깊게 깔려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누스의 창업자들이 베이징을 떠나서 싱가포르로 향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지정학적 갈등이 심해지면 더 많은 혁신 기업들이 처음부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미래의 위대한 아이디어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허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테크크런치 기사,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요즘 AI 웨어러블 기기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딱 179달러짜리 이 신용카드만한 녹음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의 필수품이 됐을까요? 이 플로드 노트 프로의 성공 비결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작고 예쁜 녹음기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막 유행하는 모든 걸 항상 듣고 기록하는 AI 비서에 대한 뭐랄까 하나의 반론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반론이요? 네, 그 중심에는
의도성이라는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아, 의도성. 그러고 보니까 그게 디자인에서부터 바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두께가 0.12인치면 신용카드 한 3장 겹친 정도? 그렇죠. 무게는 고작 30g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지갑에 넣거나 맥세이프로 그냥 휴대폰 뒤에 붙이면 되니까 이건 그냥 휴대성이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펜던트나 핀처럼 항상 몸에 지니는 기기들하고는 아예 다르잖아요. 이 기기는 사용자가 지금부터 기록해야겠다 하고 마음먹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버튼을 누르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이 필요하죠. 아, 바로 이 부분에서 혹시 지금 내 말이 녹음되고 있나? 하는 그런 웨어러블 기기 특유의 사회적인 불안감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그냥 해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게다가 녹음하려고 휴대폰에 뭐 연결하고 앱 켜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도 진짜 인상적이에요. 64기가 내장 메모리가 있어서 그냥 이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독립성이 바로 전문가들이 신뢰하는 핵심 이유거든요. 마이크가 4개나 들어갔는데 이게 초소형 고성능 마이크라서 주변 소리를 쫙 빨아들이고 또 소음은 걸러내고요. 성능이 그 정도인가요? 기사 쓴 분이 되게 시끄러운 컨퍼런스 홀 저 뒤쪽에서 강연을 녹음했는데 결과물이 아주 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사실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녹음하면 보통 거의 뭐 세탁기 안에서 듣는 것처럼 우웅거리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면 진짜 대단한 후기네요. 근데 이렇게 고성능으로 계속 쓰려면 배터리가 관건일 텐데요. 바로 그 부분이죠. 이게 30시간을 연속으로 녹음할 수 있고요. 대기 시간은 60일이에요. 30시간요? 네. 이건 그냥 스펙 저량이 아니고요. 기사 필자가 한 15일 동안 인터뷰하고 통화 녹음하고 매일 썼는데도 배터리가 55%나 남았대요. 와, 그러니까 중요한 회의 중간에 이게 꺼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신뢰를 주는 거죠. 사용자가 안심시키는 장치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녹음 상태나 배터리를 보여주는 작은 화면이 있고 녹음 시작하거나 끌 때 진동이 살짝 온다고. 햅틱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의도성이라는 철학이 실제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진 부분입니다. 그 시각적, 촉각적 신호 덕분에 회의 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녹음 중입니다 라고 알리기가 오히려 더 편안했다고 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투명하게. 네, 이건 기술을 넘어서 사회적인 배려까지 고민한 설계라고 봐야죠. 듣고 보니까 이 기기의 성공 요인이 이제 좀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려는 AI 비서가 아니라 딱 전문가의 대면 기록이라는 하나의 목적에 그냥 모든 걸 집중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독특한 휴대성, 그리고 독립적인 고성능,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사려 깊은 인터페이스. 이 세 가지가 딱 조화를 이루면서 $179라는 가격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AI 기능도 잠깐 보면 매달 300분 무료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고 AI 요약도 해준다고 하고요. 과거에 지적됐던 문제, 그러니까 텍스트를 눌러도 그 부분 오디오가 재생 안 되던 것도 해결됐다고 하네요. 네, 그건 이제 핵심 기능을 보조하는 아주 똑똑한 부가 서비스에 가까운 거죠. 이 기기는 범용 AI 비서 시장이 아니라 아주 신뢰도 높은 기록 도구 시장을 명확하게 보고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기기는 의도적인 기록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셈이네요.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항상 듣는 AI의 시대에 이렇게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기록을 시작하는 도구는 우리에게 어떤 다른 가치를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의도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기록하고 또 기억하는 정보의 질을 바꾸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였죠? 2025년 12월 29일 테크크런치에 올라온 기사 하나 때문에 IT 커뮤니티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챗 GPT가 이제 단순 대화를 넘어서 우리가 쓰는 다른 앱들을 직접 제어하게 됐다는 그 소식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 새로운 앱 연동 기능, 이게 대체 뭔지, 또 이걸로 뭘 할 수 있고 쓰기 전에 뭘 알아야 하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게 뭐랄까, 지금까지의 챗 GPT가 똑똑한 조언자였다면 이제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직접 행동하는 실행 도구가 되려는 첫걸음이거든요. 실행 도구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실행 도구를 쓰는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한가요?
기사를 보니까 그냥 대화창에 스포티파이, 운동할 때 들을 신나는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줘. 이렇게 말만 하면 된다던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프롬프트에 앱 이름을 먼저 말하거나 아니면 설정에 앱 및 커넥터 메뉴에서 미리 여러 앱을 연결해 둘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단순함 뒤에 사실 아주 중요한 선택이 하나 숨어 있어요. 중요한 선택이요? 바로 개인정보 공유 문제입니다. 계정을 연결한다는 건 곧 그 앱의 데이터를 챗 GPT랑 공유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 예를 들면 스포티파이를 연결하면 제 플레이리스트나 뭐 청취 기록 같은 걸 다 보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그걸로 더 나은 맞춤형 추천을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용자는 내 데이터를 이만큼 공유하게 된 게 괜찮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종의 거래네요. 더 편리한 경험을 얻는 대신 내 데이터를 오픈 AI라는 또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언제든지 설정 메뉴에서 연결을 끊을 수는 있습니다. 하긴 뭐 구글이나 애플 계정으로 다른 서비스 로그인할 때 이미 익숙해진 방식이긴 한데 이건 느낌이 좀 다르네요. 내 모든 앱 활동이 하나의 AI로 모이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거래에 동의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활용 사례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던데요. 네, 일상생활부터 업무까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도어대시로 저녁 식사 재료를 주문하고 싶으면요. 그냥 챗 GPT한테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 전부 도어대시 장바구니에 담아줘 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와, 타겟으로 영화의 밤을 위한 선물 추천받고 바로 장바구니까지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 산책 비즈니스 포스터 만들어줘 하면 캔바를 연동해서 디자인을 뚝딱 만들어주고요. 브레인스토밍한 아이디어를 피그마로 순서도나 제품 로드맵으로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건 단순히 앱 하나하나를 편하게 쓰는 걸 넘어서 여러 앱을 넘나드는 작업, 그러니까 워크플로우 자체를 통합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 기능의 핵심 목표죠. 여러 앱을 왔다 갔다 하던 번거로움이 하나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통합되는 겁니다. 여행 갈 때도 부킹닷컴이나 익스피디아로 호텔이랑 항공편 검색하고 바로 우버로 차량 옵션까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진로로 특정 가격대의 침실 3개짜리 집을 찾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와,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능이 지금 당장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현재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럽인의 영국 사용자들은 아직 제외됐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기사를 보면 2026년에는 오픈테이블, 페이팔, 월마트 같은 더 큰 파트너들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럼 이건 오픈 AI의 아주 큰 그림의 일부라고 봐야겠네요. 생태계를 계속 확장하려는? 네, 이 트렌드는 계속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챗 GPT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쇼핑하고 여행을 예약하고 디자인까지 해주는 개인 비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 대가로 여러분의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봐야 할 질문이 나오네요.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인데요. 어떤 질문이죠? 앞으로 여러분은 수십 개의 개별 앱을 지금처럼 따로따로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나의 모든 디지털 활동을 관리해주는 단 하나의 중앙 AI 비서를 원하시나요? 와, 하나의 기업, 즉 오픈 AI가 우리의 수많은 다른 서비스로 들어가는 정문이 된다는 것. 그 엄청난 편리함과 잠재적인 위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아마존 사이언스 2025년 가장 많이 본 논문 10선인데요. 목록을 보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로보틱스, 클라우드까지 뭐랄까 지금 기술의 최전선은 여기다 하고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10개 논문을 하나하나 다 짚어보기보다는 여기서 보이는 가장 큰 기술적인 흐름, 한 3가지 정도를 딱 뽑아서 좀 깊게 파헤쳐보면 어떨까 합니다. 좋은 접근이네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흐름은 인공지능, 특히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목록에 아마존 노바 제품군이 여러 번 등장하더라고요. 그쵸, 그 중심에 노바가 있는 겁니다. 저도 노바 프리미엄 모델 스펙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100만 토큰 컨텍스트 창이라고 하던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톨킨의 반지의 제왕 3부작 전체 있잖아요. 네네. 그 방대한 텍스트를 AI에게 그냥 통째로 한 번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 전체를요? 네. 그러고 나서 주인공의 여정에서 심경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해줘 라고 하면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거죠. 와, 엄청나네요. 긴 법률 문서나 영화 시나리오 전체를 그냥 한 번에 이해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크기만 커진 게 아니에요. 노바소닉 모델은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바소닉은 음성이랑 텍스트 처리를 아예 하나의 신경망 아키텍처로 통합해버렸거든요. 하나의 아키텍처로요? 네, 그게 어떤 의미죠? 기존에는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고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답변을 만들고 다시 음성으로 바꾸고 이 과정이 다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지연 시간이 느껴졌죠? 그렇죠. 근데 이걸 하나로 합치니까 AI가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어조나 감정 같은 비언어적인 뉘앙스까지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반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더 빠른 음성 비서가 아니라 정말 대화의 맥락과 감정까지 읽는 AI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진정한 공감형 AI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거죠. 듣고 보니 대단하네요. 이런 고도화된 인식 능력은 단순히 대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물리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데에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목록의 두 번째 핵심 트렌드인 로보틱스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물류창고 로봇 논문들이요. 벌칸픽이랑 스토우. 네, 아주 흥미로운 논문들이죠. 이게 단순히 물건을 짓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저 그 부분이 제일 신기했어요. 딱딱한 상자도 아니고 형태가 계속 바뀌는 천 주머니에서 물건을 꺼낸다고요. 그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정말 핵심 기술인데요. 여러 종류의 센서 데이터를 융합해서 그 주머니 속 물건들의 3D 형태를 실시간으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속을 3D로요? 네, 일종의 투시처럼요. 그래서 AI가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저 물건을 저 각도로 집어야 다른 걸 안 건드리고 쏙 뺄 수 있겠다 하고요. 와, 그야말로 디지털 인식 능력이 현실의 물리력과 결합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미 실제 물류창고에서 수십만 건의 주문을 처리하면서 인간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속도와 공간 효율성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AI랑 로봇이 현실에 적용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뢰와 안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세 번째 트렌드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프론티어 모델 안전 프레임워크 같은 논문도 나오는 거고요. AI가 너무 위험한 능력을 갖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평가하고 통제하는 절차를 만들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근데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더 기술적인 접근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공식 검증에 대한 논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식 검증이요? 용어가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이건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처럼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요. 아예 수학적으로 증명해버리는 기술이에요. 수학적으로 증명이요? 네. 이 코드에는 특정 종류의 버그나 해킹 경로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걸 100% 보장하는 거죠. 와, 구멍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구멍이 생길 수 없는 설계도를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증명 과정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드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해서 성능을 3배나 높였다는 거예요. 신뢰의 기반 자체를 수학적으로 더 단단하게 재설계한 셈이죠. 정말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UX 에이전트라는 논문도 눈에 띄던데 AI가 사용성 테스트를 대신해 준다는 거죠? 네, LLM 에이전트가 수천 명의 가상 사용자가 되어서요. 웹사이트를 막 테스트하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에 대한 보고서는 물론이고 행동을 녹화한 영상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이야, 제품 개발 속도가 혁신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잠재력이 아주 크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2025년 기술 트렌드는 AI가 인간처럼 뉘앙스를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능력이 로봇을 통해 현실의 복잡한 물리적 문제를 풀고 마지막으로 이 강력한 기술에 대한 신뢰를 수학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님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UX 에이전트처럼 AI가 인간의 행동을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해서 제품을 테스트하는 시대가 온다면요. 네. 미래의 디자이너들은 예측 불가능한 실제 사람보다 합리적인 AI 테스터를 만족시키는 데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변덕 속에서 탄생했던 어떤 위대한 혁신들을 어쩌면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아마존 사이언스 2025년 결산 자료.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들을 좀 짚어보면서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일상에 어떤 의미가 될지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특히 올해 기술 트렌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혁명 같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혁명이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AI의 언어라던가 원자보다 작은 큐비트의 세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내부 구조의 혁신까지. 오늘은 이 보이지 않은 혁명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그중에서도 제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건 역시 에이전트 AI였습니다. 그렇죠. 가장 뜨거운 주제죠. AI가 이제 제 여행 예약을 대신해주고 심지어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준다니 이게 정말 가능한 단계까지 온 건가요? 네, 거의 문턱까지 왔다고 봐야죠. 핵심은 AI가 스스로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도구 호출, 그리고 수정,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데 있거든요. 아, 그 반복 루프요? 맞습니다. AWS의 베드록 에이전트 코어 같은 기술이 바로 이런 자율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뭐랄까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AI 에이전트끼리는 무슨 언어로 소통할까라는 거요. 네, 바로 그 부분. 우리 인간하고는 물론 자연어로 대화하지만 에이전트끼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 네, 훨씬 효율적인 그들만의 언어, 즉 신경망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인 임베딩 벡터로 직접 소통하는 게 낫다는 아이디어죠. 잠깐만요. 그럼 AI끼리 우리 모르게 자기들만의 언어로 막 소통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생각해보니 약간 무서운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발전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미래에는 웹사이트가 한국어, 영어를 제공하듯 AI를 위한 임베딩 언어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와, AI 에이전트들이 임베딩이라는 언어로 소통한다니 정말 SF 영화 같은데요. 이런 엄청난 연산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려면 하드웨어 발전이 필수적이겠죠. 맞습니다. 마침 다음 주제가 바로 그 이야기네요. 오셀롯이라는 양자칩 말이죠. 네.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외부 노이즈로 인한 오류인데요. 오셀롯 칩은 캣큐비트라는 기술로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획기적으로요. 기존의 물리 큐비트가 49개나 필요했던 연산을 단 9개로 해냈어요. 와, 49개가 9개로요. 이게 어느 정도의 발전인 거죠? 쉽게 말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데 드는 공간과 비용이 갑자기 5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 속의 기술이 우리 책상 위로 올라온 날이 훨씬 가까워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엄청난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걸 담는 그릇,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부실하면 소용없을 텐데요. 그래서 아마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오로라의 혁신을 식당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예전 데이터베이스는 주방, 그러니까 컴퓨팅이랑 창고, 스토리지가 꽉 붙어 있었어요. 아, 일체형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손님이 몰리면 주방도 창고도 같이 마비됐죠. 오로라는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주방은 주방대로, 창고는 창고대로 필요할 때마다 거의 무한히 확장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갑자기 손님이 100배가 와도 끄떡없는 시스템이 된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반 기술이 바뀌는 한편으로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푸는 특화된 모델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시계열 예측 모델인 크로노스2처럼요. 네, 이전 모델들이 하나의 변수만 보고 미래를 점쳤다면 크로노스2는 이제 CPU 사용량, 메모리, 스토리지처럼 서로 얽힌 여러 변수를 동시에 보고요. 동시에요? 네, 심지어 날씨나 프로모션 같은 외부 변수까지 종합해서 예측합니다. 훨씬 더 똑똑한 점쟁이가 된 거죠.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건 SOLM 모델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일부러 데이터를 망가뜨려서 학습시킨다니 이거 정말 역발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깨끗하게 정제된 데이터 대신 일부러 구조를 엉망으로 만들거나 단어 순서를 뒤섞는 노이즈를 주입해요. 그리고 모델에게 이걸 원래대로 복구하라고 시키는 거죠. 아, 그거 약간 근육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근섬유를 찢는 웨이트 트레이닝 같네요? 오, 정확합니다. 파괴를 통해 더 강해지는 원리, 바로 그거죠. 그런 역설적인 훈련 덕분에 오히려 현실에 막 지저분하고 구조 없는 데이터에 훨씬 더 강한 모델이 탄생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2025년 기술의 흐름이 명확해지네요.
AI는 자율적인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그 밑단에서는 양자 컴퓨팅과 클라우드 아키텍처라는 보이지 않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요. 동시에 아주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고효율의 전문가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네, 바로 그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국누를 바통공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AI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인베딩으로 소통하고 현실에 없는 망가진 데이터로 학습할 때 과연 우리가 쉽게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통찰 또는 맹점을 갖게 될까요? 통찰 또는 맹점이라. 네, 이 질문이 앞으로의 AI 발전을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대규모 AI 모델, 그중에서도 전문가 혼합 모델의 효율성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이네요. 네, 바이트댄스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죠. 맞아요. 이 모의 모델이라는 게 AI 안에 전문가 팀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그렇죠. 정작 그 팀의 리더격인 라우터가 팀원들 역량을 잘 몰라서 일을 엉뚱하게 배분하는 문제가 항상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 고질적인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풀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주목받는 거거든요. 마치 유능한 전문가들은 모아놨는데 정작 프로젝트 매니저가 누가 뭘 잘하는지 전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딱 맞는 비유입니다. 이 논문이 제안하는 전문가 라우터 결합 손실, ERC라는 게 바로 그 프로젝트 매니저를 거의 공짜로 똑똑하게 훈련시키는 아주 영리한 해법인 셈입니다. 그 ERC로스라는 비법, 작동 방식이 정말 기발하더라고요. 네, 아이디어가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각 전문가가 주로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 그 특성을 대표하는 일종의 대리 토큰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라우터에 뭐랄까 명함처럼 쓰게 한다는 아이디어죠. 네, 정확합니다. 각 전문가한테 능력치 태그를 하나씩 달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약간의 노이즈를 섞은 가짜 업무를 던져주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요? 네, 이 테스트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 전문가는 자기 명함이 붙은 업무에 가장 강하게 반응해야 하고요. 자기 전문 분야에 반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라우터는 특정 명함을 내밀었을 때 바로 그 전문가한테서 가장 강한 반응을 끌어내야 합니다. 아, 서로가 서로를 확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두 규칙이 서로 맞물리면서 라우터의 결정과 전문가의 능력이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그림인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 대규모 모델에서 눈에 띄는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궁금하네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비용은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상 적용하려면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30억 개에서 150억 개 매개 변수 모델에서 기존 방식보다 성능이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오, 정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비용이죠. 훈련할 때 추가되는 계산량이 1% 미만이고 실제 모델을 사용할 때는 추가 비용이 전혀 없어요. 1% 미만이요? 그건 뭐 거의 공짜로 성능을 올린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전에 다른 해결책들이 계산 비용 때문에 실용성이 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이건 엄청난 정점이죠. 아, 그리고 이 논문에서 또 하나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시각화 자료였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ERC-로스를 적용하기 전에는 전문가들 역할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적용하고 나니까 각자 색깔별로 그룹을 딱 이루면서 전문 분야가 뚜렷하게 나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단순히 성능만 높인 게 아니라 AI 내부의 역할을 제대로 전개해주는 뭐 그런 도구가 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연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알파라는 값으로 이 전문화 수준을 조절하고 엡실론 값으로 그 수준을 측정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 조절이랑 측정까지요? 네, 이걸 통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전문성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점이 정말 의외였어요. 보통 전문성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너무 전문화되면 왜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건가요? 혹시 전문가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너무 자기 분야에만 깊이 파고들면 다른 전문가와 협력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복잡하고 종합적인 문제를 풀 때 오히려 전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너무 스페셜리스트만 있으면 팀워크가 깨지는 거군요. 네. 이 연구는 각 전문가의 특화 능력과 팀 전체의 협업 능력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ERC 로스라는 기술은 MOE 모델의 고질적인 소통 문제를 거의 공짜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AI 내구 전문가들의 전문성까지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세련된 도구였네요. 맞습니다.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연 셈이죠. 네.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AI가 풀어야 할 문제의 종류에 따라 이 전문가 특화 수준을 스스로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스스로 조절한다고요? 네. 어떤 문제에는 여러 전문가가 협력하는 제너럴리스트 모드로 또 다른 문제에는 각자 역할을 딱 맞는 스페셜리스트 모드로 스스로를 바꾸는 AI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